일을 할 때마다 늘 이 채널을 즐겨 듣던 구독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렇게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부산에서 거주 중인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고향은 원래 통영인데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부산으로 오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모든 게 낯설었고 많이 외로웠던 것만 기억이 납니다. 더구나 저는 부모님이 아주 일찍 돌아가셔서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아왔었거든요. 그래서 가족이란 걸 빨리 만들고 싶어 했던 결혼이었죠. 성급하기도 했고 서두르기도 했죠. 그래서일까요? 그 이유가 마냥 순수하지 않아서였는지 제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결혼 후에 3년 동안은 제게 참 잘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저를 위로하고 감싸주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하지만 제가 아이를 임신한 그 시기에 바람이 났습니다. 식품만 유통기한이 있냐? 아니야.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어. 나는 그게 다 됐을 뿐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난 건데 그게 죄야?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그만해요. 네?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그 아이가 내 인생 대신 살아줘? 아니야. 인생은 한 번뿐이고 애초에 인간은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불가능해. 본능이라는 게 그렇다니까? 솔직히 까놓고 당신은 나 사랑해? 아니잖아. 여보. 뭐? 지금 그 눈빛 봐라. 아주 사람을 벌레 보듯이. 이게 서방을 보면서 지을 수 있는 표정이야? 너도 딴 사람 만나. 그러면 공평하잖아. 아니다. 얼른 나가서 만나라. 그래서 이혼해주면 더 좋고. 너나 나나 이제 남자 여자 그런 거 아니잖아. 아니야? 제발. 당신까지 이러면 난 어떻게 살아요. 당신이 나서지 않아도 나 충분히 힘들다고요. 그래. 그것도 지겨워. 매번 집에 오면 그깟 아이 하나 보고 집안일 한 걸로 죽상을 하고. 어떤 남자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 너라면 그 상황이 마냥 가엾고 마냥 슬퍼? 지겹다고 난! 집이라는 게 들어오면 편안한 맛이라도 있어야지. 어후. 남편의 마음이 식은 것, 사랑이 끝난 것도 제게는 충격적이고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변화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무뚝뚝하긴 했어도 처음에는 저를 싫어하진 않으셨고 어떨 때는 굉장히 다정한 분이었는데 갑자기 변했죠.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부모님이 없는 고아나 마찬가지였고 중학교 졸업이 끝인 제가 마음에 든다는 게 더 이상하죠. 그래도 열심히 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도 못했고요. 이거 봐라. 때가 하나도 벗겨지지가 않았어. 이래서 이게 빨래를 한 건지 아니면 구정물에 담근 건지 알 수가 있겠니? 너 혹시 일부러 이렇게 했어? 그건 세탁기로 돌린 건데 일단 제가 다시 한 번 더 돌릴게요.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니? 세탁기로 이게 안 된다는 걸 알았으면 손빨래를 할 것이지. 또 전기는 그냥 땅 파면 나와? 그리고 그럼 네가 맨몸으로 시집와서 하는 게 뭐가 있어?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밥은 밥통이 하는데 넌 뭘 하니? 너 스스로가 네가 밥통이나 세탁기보다 못하다는 걸 말하고 싶으면 오냐 아주 잘 알겠다. 아니요, 알겠습니다. 제가 손으로 빨도록 할게요, 어머니. 징그럽다, 징그러워. 어쩌면 넌 그렇게 뻔뻔하니? 다른 집 여자들 봐라. 남편도 잘 보필하고 하늘같이 떠받들며 그렇게 살고 돈까지 벌어서 시어머니 효도여행 보내준다고 하더라. 그런데 넌 뭐야?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어머니는 제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늘 이야기하셨지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특정한 직업이 없었을 뿐이지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매번 꾸준히 했고 그 돈을 생활비에 보탰었어요. 그럼에도 전 시어머니의 성에는 차지 않는 며느리였던 겁니다. 솔직히 그 집에 제 자리는 없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버텼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산 이유는 단 하나.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였고 제 아이만은 가족의 품에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그래도 시어머니가 제 아들만은 예쁘게 봐줬고 남편 역시도 홀대하지 않아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집에 돈이 있을 때 이야기였죠.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면서 남편이 돈을 끌어써서 망하는 바람에 그 부담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집이 망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어? 그게 왜 제 잘못이죠? 남편이 사업했고 지금 다른 여자 만나는 건 그 사람이잖아요. 이제 아주 배는 게 없지? 어디서 말댔고야 감히? 그리고 남편 밖으로 돌린 게 네 탓이지 그게 내 탓이냐? 그 녀석 나가서 여자 안 만났어 봐.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망아지 새끼처럼 날뛰겠어? 그러니 사실 근본을 따지고 보면 다 네 잘못이지. 남자 마음 하나 잡지 못하고 멍청하게 그냥 그걸 두고 봐? 제가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그럼 어머니가 잡아주시면 되잖아요. 내가? 내가 왜? 난 걔 둘이 좋다면 너만 두고 가고 싶은 심정이다. 그러니까 너도 바보가 아니라면 그냥 이혼해주고 깔끔하게 떠나. 너 좋고 나 좋고 얼마나 좋니? 그럼 어머니, 제 아이는 어쩌고요? 당연히 이 집에서 키워야지. 말이라고 하니? 그럼 저 이혼 절대로 못해요. 몸도 약한 애를 어떻게 두고 가요? 어머니라면 그러실 수 있겠어요? 그래, 난 그럴 거다. 난 당장 이혼해서 더 좋은 집에 시집이나 가겠다. 미련하게 떠난 남편 몸만 붙잡고 사는 거?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내가 왜? 그래도 저는 못해요. 저는 절대로 저희 아이 아빠 없이 자라게 안 할 겁니다. 그래? 어디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해보자. 그 뒤로 시집살이는 더욱 독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운영하시던 목욕탕이 있었는데 거기서 일까지 하게 되었죠. 청소부터 시작해서 카운터까지 보는 고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일만 시켰던 겁니다. 때문에 들어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새벽에는 고깃집에 불판 닦는 일까지 해야 했죠. 손은 물집이 터져 진물이 흘렀고 한쪽 어깨는 제대로 들지도 못할 정도로 고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집에 들어가면 시어머니가 잔뜩 쌓아둔 집안일까지 처리해야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남편의 내연녀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는지 놀란 눈치였지만 남편은 뻔뻔하게 그 여자를 안방으로 들였습니다. 야, 너! 안방에 네 좀 다 가져가. 너무 좁아서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안 보여? 여보, 정말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저 여자를 데리고 와요? 너도 아니야, 너도. 이렇게 내가 너 싫다는데 왜 여길 붙어있어, 어? 내가 설마 기다리면 당신한테 다시 돌아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근데 집까지 들인 건 아니죠. 차라리 나가요. 애도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이에요? 싫어. 네가 싫어하니까 차라리 잘 됐네. 엄마, 우리 여기서 살아도 되지? 계속. 뭐? 아, 이놈아, 아무리 그래도. 그럼 어쩌라고? 사업 망해서 지내던 집도 뺐단 말이야. 우리 갈 곳이 없어. 어쩔 수 없다고.
그리고 이 사람 홀몸 아니야. 저 망할 놈이... 아휴. 그 여자는 한동안 말싸움을 하던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서 저를 보면서 비죽 웃더군요. 보통은 아니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저를 아줌마라고 부르면서 집안일을 시키거나 자신의 심부름까지 시켰죠. 그렇다고 제가 당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나 남편은 어쩔 수 없었지만 그 여자한테는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했으니까요. 아줌마, 나 임신해서 힘들어서 그래. 임신을 해봤으니 알 거 아냐? 고작 내 심부름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나보다 힘들어? 아니잖아. 안 힘들죠. 근데 해주기가 싫은 거죠, 아줌마. 뭐? 내가 어딜 봐서 아줌마야? 이 아줌마가 미쳤나? 저는 배를 턱 끝으로 가리키며 말했죠. 내 아줌마의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야. 왜? 불만 있어? 그럼 아기 낳아. 그때는 내가 애기 엄마라고 불러줄 테니까. 이봐요! 보고 있잖아. 뭘 자꾸 보래? 이 여자 정말 또라이네. 그럴 수밖에 없지. 너도 임신하고 남편한테 버림받으면 내 심정 알걸? 미치지. 그럼 안 미치겠니? 너도 긴장해. 나는 만삭대 그랬거든. 우리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나밖에 없다고 했다고요. 우린 운명이고. 그래, 좋은 거 너 다 해. 나도 할 수만 있다면 남편 너 주고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그럼 이혼해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게 좋지. 내가 아줌마에게는 잘 돌봐줄 테니까. 그 인간이 더는 내 남편이 아니라는 말이지. 우리 아이 아빠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거든? 난 남편은 포기했지만 아이 아빠는 지킬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가. 그 아이 제대로 교육시키고 싶으면 혼자 나와서 키우라고. 거의 매일같이 말싸움을 했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악으로 받아치다가도 남편이 들어오면 배를 잡고 아프다고 굴렀죠.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줘서 힘들다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부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이 제 뺨까지 때렸습니다. 독하고 묘진년이라는 욕까지 들으면서 말이죠. 저는 그때 너무 서러워서 아이를 데리고 도망칠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가 그날부터 아이를 끼고 자더군요. 그때를 지금 떠올려도 피가 말리는 느낌이 납니다. 제게 있어서 그 시간들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난 애미 네가 나갔으면 좋겠다. 단 아이는 두고 나가. 절대 못해요. 아이만 주시면 제가 알아서 나갈게요. 우리 아이 핏줄이야. 두고 가. 대신 내가 운영하는 그 목욕탕을 너 주마.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니? 어머니, 저는 절대로 못해요. 목욕탕 아니고 더 큰 걸 주신다고 해도 못한다고요. 계속 만나게 해주마. 그럼 이혼하겠니? 정말이요? 그래. 마음 떠난 남자 붙잡고 사지 말고 집에 분란 일으키지 말고 그냥 너만 나가면 조용히 해결될 것들이야. 너랑 남편 사이 안 좋은 거 아이가 보고 자르면 좋겠어? 어? 그건 다를 거 없다. 그저 너 나가서 살고 아이 보러 오고 그렇게 지내는 거야.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을 거라고 말하는 거다. 매번 집에만 들어오면 싸움부터 하는 거 애가 들어서 뭐가 좋니?
지금이야 아직 어리지만 이제 말귀 알아들으면 어떨까? 어? 근데요, 어머니 말씀 다 맞는데요. 어머닌 저 싫어하지 않으셨잖아요.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모질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쫓아내시는 것도 저 아파요. 나도 애비랑 다를 거 없다. 그냥 마음이 바뀐 걸 어쩌니. 그러니 나가 이혼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살아라. 그러면 애비도 나도 너를 미워할 이유가 없잖니. 결국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목욕탕 건물을 받고 그렇게 그 사람과 갈라섰죠. 그런데 문제는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처음 조건으로 제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 와도 된다는 조항을 적어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찾아갔습니다. 헌데 제가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밤새 집 앞을 지켜도 소용이 없었죠. 저기 그 집에 살던 사람들 이사 갔어요? 네? 어디로요? 왜요? 갑자기 왜? 나야 모르지. 소문에는 시골에 땅이 재개발되면서 벼락부자가 됐다나?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달라붙는 인간들이 있을까봐 간다면서. 안 돼.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길바닥에서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누군가가 쥐어짜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결국 그 자리에서 실신까지 해서 병원에 실려갔죠. 도대체 날 왜 그렇게까지 싫어했을까 하는 의문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의식이 흐릿해진 게 기억이 납니다. 병원에서 나온 이후에는 수소문을 하고 여기저기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결국에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를 찾는 것에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목욕탕을 운영하기 시작했죠. 이미 이전부터 거의 도맡아 일을 해왔기에 제게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잡생각만 늘어가고 눈물이 나왔기에 쉬지 않고 몸을 놀렸죠. 아침에 문을 열고 건물 주변을 쓸고 목욕탕 바닥 청소를 하고 거울을 닦고 소독을 하고 탈의실까지 청소했습니다. 수건을 빨고 널고 말려서 접는 반복적인 노동도 제가 다 했죠. 몸이 힘들었지만 그래야만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더욱더 저 자신을 몰아붙였던 것 같습니다. 오는 손님도 별로 없었지만 인건비를 줄여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내가 그 댁 시어머니 시장 근처에서 본 것 같아. 부전시장 알지? 거기서 뭘 팔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나랑 눈이 마주치더니 후딱 피하더라고. 어머니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소문을 듣고 몇 번인가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비슷한 사람이었거나 착각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사람도 따로 샀습니다. 하지만 주소가 등록된 곳이 아닌 곳에서 사는 걸로 결론이 났고 결국 어느 순간에는 포기하게 되었죠. 사람 찾는 직원 말로는 이민을 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건 목욕탕을 지키는 게 전부였어요. 적어도 그곳에 머물다 보면 누구라도 한 번은 저를 볼 테고 제가 기다린다는 걸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렇게 시간은 8년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어느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겨울에 초입에 들어서고 있어 날이 쌀쌀했던 그날, 저는 목욕탕 앞에 떨어진 나뭇잎을 쓸어 한쪽으로 밀고 있었죠. 그런데 빗질을 하던 곳에 뚝 하고 작은 두 발이 보였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이는 맨발이었기 때문이었죠. 커다란 눈으로 제 눈치를 살피는 남자아이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픽딱지가 앉은 작은 발은 까만색이었지만 발톱이 빠진 게 적나라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맞은 것처럼 여기저기 멍이 들어 있었죠.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말라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아무렇게나 자라서 뒤엉켜 있었고요. 순간 너희 엄마는 하고 물으려다가 말았습니다. 가만히 제 눈치를 보면서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알겠더군요. 이 아이의 부모가 없다는 걸 말이죠. 저 역시도 어린 시절에 늘 그런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엄마는? 아빠는? 하는 형식적이고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무의식의 질문으로 어린 저는 늘 상처를 받았던 걸 떠올렸죠.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데리고 목욕탕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을 받기 전이라서 돌아가는 선풍기 소리와 물 받는 소리가 전부였어요. 저는 일단 그 아이를 씻긴 뒤에 탕에 앉아있게 한 뒤에 목욕탕의 작은 방에 제 짐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죠. 길을 가다가 제 아이를 떠올리면서 샀던 옷들이 있는 짐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바로 입히진 못했어요. 내가 머리카락을 좀 잘라줄게. 미용실은 조금 이따가 가자. 응? 아이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너 말을 못하니? 아니요. 얼마나 말을 안 했는지 꽉 잠긴 목소리로 아이는 겨우 대답을 했어요. 저는 그런 아이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대충 잘라 엉킨 부분을 뜯어냈고 다시 머리를 감기고 씻겨야 했죠. 그리고 제가 준비한 옷을 입히니 다행히 잘 맞더군요. 처음에는 그 뒤에 경찰서나 어디로 보낼 작정이었습니다. 일단 밥을 먹이고 한숨 재우고 조금 쉬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고요. 여기 너무 따뜻해요. 아, 그래? 그래. 그럼 좀 더 자. 계속 졸려요. 그래. 그럼 더 졸리지 않을 때까지만 자렴. 알았지? 네. 누군가 찾고 있진 않을까, 혹은 내가 데리고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닐까 몇 번이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서 저는 제 아들을 떠올렸고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렸기에 쉽게 아이를 떠나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한 달, 올 겨울 이렇게 조금씩 시간을 두고 아이를 곁에 뒀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이에 대해서 알아낸 것은 거의 없었어요. 부산이 고향이 아니라는 것, 아직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이라는 것, 1년 넘게 밖에서 떠돌았다는 게 전부였죠. 아이는 부모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결정을 해야 했고 이대로 데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그래서 경찰서를 찾게 되었고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있겠다고 했죠. 절차가 그리 간단하진 않았지만 상담을 통해서 그 부분은 해결을 해서 저는 조금 더 빨리 할 걸 후회를 했어요. 하지만 등록을 해둔 상태에서 걱정은 더욱 커졌습니다. 혹시나 이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치했을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하루하루 시간이 가는 게 두려워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목욕탕으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묻고 아이를 찾으러 왔다는 말을 하더군요. 순간 카운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는 제 뒤로 숨었고 저는 본능적으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누구신데요? 누구신데 이런 식으로 아이 데려가는 건 아니죠. 경찰 부를 겁니다. 이봐요. 우리가 아이 부모님 수행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님이 저희 사장님이시고요. 사장님이 바쁘신 관계로 저희가 대신 온 거고요. 지금 저희
장난하는 거 아닌데. 관계자도 아닌 그저 임시로 보호하시는 분이 이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요? 아이가 없어졌는데 부모가 아니라 그 직원이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이씨, 아줌마, 상황 파악이 안 됩니까? 이거 계속 이러시면 일종의 납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 회사 법률팀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친부모가 자식을 찾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혹시 뭐 요구하시는 게 있으세요? 요구요? 네, 그 잘난 부모 얼굴 보는 게 요구입니다. 됐어요? 이 아줌마가 진짜 상황 복잡하게 하네. 저희 여기 4시간 걸려서 온 겁니다.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주시죠. 아니면 저희 강력하게 대응할 겁니다. 법적으로.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뭐요? 나도 가만히 있을 줄 알아요? 아동 방치, 아동 학대 이런 걸로 나도 인터넷에 올릴 겁니다. 제가 애를 데리고 있었던 게 문제가 되면 급을 받죠. 그러더라도 저 혼자서는 절대로 안 죽어요. 이 아이 부모도 가만 안 둘 겁니다. 이봐요! 이거 지금 오버하는 거야! 경찰에 신고했을 때 실종 신고된 게 없었어요. 그 말이 뭔지 알아요? 제가 데리고 있던 1년 동안 아이를 안 찾은 거라고. 그런데 오바, 당신이라면 네 알겠습니다. 아이 드려야죠. 이렇게 하실 건가요? 어떤 사람인 줄 알고요. 저 그냥 임시 보호자로 아이 데리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정도 권리도 없습니까? 제 요구는 단 하나고 그거 지키세요. 어쩔 수 없이 그럼 강제로라도 데리고 가겠습니다. 누구 맘대로. 저는 필사적으로 막았고 남자들 역시도 계속 저를 밀어냈지만 저는 카운터 문을 잠그고 거의 시위를 했어요. 결국에 경찰까지 왔고 저는 부모가 아니라 인도하지 않겠다고 했죠.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그 남자들을 보고는 다리에 힘이 쫙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뜬금없이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 아이도 이렇게 지켰더라면 하는 후회가 들었기 때문이었죠. 이미 늦어버렸지만 이 아이는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바로 다음 날에 아이의 아빠로 보이는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똑같은 수행비서를 대동하고 목욕탕으로 들어섰죠. 저와 비슷하거나 혹은 약간 더 어려 보이는 멀끔한 중년 남성이었어요. 제가 아이 아빠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번에 저희 쪽에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당신이 아빠라고? 진짜 아이를 버렸어요?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남자는 아주 덤덤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알코올 의존증과 더불어 연극성 성격장애라는 말도 했습니다. 연극성 성격장애란 정신병의 일종으로 이론적으로는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발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군요. 특히나 여성의 경우는 그걸 아버지 혹은 남자를 통해 보상받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과정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거짓으로 상황을 날조한다든가 감정을 부풀려서 표현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죽어버리겠다면서 정말 약을 먹는 사진을 보낸다거나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자학적인